오늘날 24시간 동안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글이 일본어 문자 체계를 잠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일본 정부의 절규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청소년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하며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읽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일본 내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도쿄 세타가야 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학교 신문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히카리 유키입니다. 제가 한글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지극히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일본의 문자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구인 아사히 메이에게 재미있는 하루 일과를 전달하려던 중 또다시 번거로운 한자 변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단이라는 단어 하나를 입력하는 데만 30초가 소요되었는데 이는 먼저 칸탄이라고 히라가나로 입력한 후 변환 버튼을 누르면 수십 개의 한자가 나타나고 그 중에서 올바른 한자를 식별해야 하는 복잡성 때문입니다. 유사하게 생긴 한자들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웠습니다. 메이는 항상 메시지 답장이 신속했지만 저는 항상 답변이 늦었고 친구들이 이미 대화를 마쳤을 때도 저는 첫 문장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여 극심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78세의 조부님과 남동생 하루키 켄이었습니다. 조부님은 작년에 스마트폰을 구매하시고 손녀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병원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처음에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병원 예약 문자를 보내지 못하셨는데 병원이라는 한자를 쓰기 위해 교인이라고 입력해도 너무 많은 한자가 출력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유사한 한자들을 구분하는 것은 조부님께 큰 어려움이었고 결국 조부님은 무리다. 이제 무리야. 내 나이에 이런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나 봐라고 한숨 지으셨고 그 모습을 본 저는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조부님은 평생 일본어를 사용해 오셨지만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자 오히려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당시 10세인 초등학교 4학년 남동생 켄의 이야기였습니다. 켄은 2년 전 난독증 학습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독증은 글자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인데 보통 아이들도 한자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난독증을 앓는 켄에게 한자는 특히나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었습니다. 켄은 나무를 뜻하는 목자와 책을 뜻하는 본자를 계속 혼동했고 새를 의미하는 조자가 까마귀를 의미하는 오자로 보이는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매일 밤 켄은 한자 공부를 하며 눈물을 흘렸고 3시간씩 연습해도 다음 날이면 모두 잊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한자 시험에서는 매번 낮은 점수를 받았고 친구들은 켄을 놀리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켄이 누나,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내가 문제인 거지?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용 한자만 2136자이며 여기에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까지 더해지고 초등학생은 1026자의 한자를 의무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일본의 문자 체계 자체가 아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청소년들이 한자 학습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노인들이 복잡한 한자 변환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켄은 결국 특수교육 상담까지 받게 되었고 선생님은 켄이 꾸준히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과연 이것이 켄의 잘못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것인지 깊이 고민하던 중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유튜브에서 제가 열광하는 K-팝 아이돌 그룹의 직캠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댓글창에 한국 팬들이 매우 많았고 저는 그들과 소통하고 싶었지만 한국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 팬들의 댓글을 자세히 살펴보니 매우 신기하게도 동그라미, 세로줄, 가로줄과 같은 단순한 도형들이 조합되어 글자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어처럼 복잡한 한자도 없었고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처럼 암기해야 할 글자 수도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인터넷으로 한국어에 대해 검색했고 그때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색 결과는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단 24개의 글자만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46개, 가타카나 46개, 그리고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기본적으로 24개만 익히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기역은 혀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니은니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원리가 존재하는 문자였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어려운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는 역사적 배경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라는 문장이 바로 한글 창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었으며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왕의 애민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왕이 고민했던 문제가 문자를 보내지 못하는 조부님과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켄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한글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순으로 자음을 외우고 아야어여오요유의 순으로 모음을 암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모양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았지만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규칙적이어서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기역에 아를 더하면 가가 되고 니은에 아를 더하면 나가 되는 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노력 끝에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비록 뜻은 몰라도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저는 제 이름 유키를 한글로 써보았습니다. 히읗 이 니은 아 유키. 매우 간단했습니다. 일본어로는 히카리 광 또는 유키 설라고 쓰는데 한글로는 4개의 기호만 조합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만약 켄이 복잡한 한자 대신 이 규칙적인 한글을 배운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 가지 실험을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조부님은 또다시 스마트폰으로 씨름하며 친구분께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여전히 한자 변환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저는 조부님 옆에 앉아 종이에 큰 글씨로 히읗아 리을 아비읍 어지를 써드렸습니다. 조부님은 이게 뭐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한글이라고 하는 한국 글자예요. 이거 8개만 알면 할아버지를 쓸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부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히읗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아는 입을 크게 벌리는 소리라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자 금방 이해하셨습니다. 30분 정도 연습하시더니 조부님은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한글로 쓰실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규칙적인 거였어? 라며 눈이 반짝이셨습니다. 저는 조부님의 스마트폰에 한국어 키보드를 설치해 드렸고 1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부님께서 복잡한 변환 과정 없이 처음으로 쉽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유키야 사랑해. 비록 한글로 쓴 메시지였지만 조부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내 나이 78세에 이렇게 쉽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니. 유키야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더욱 중요한 도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켄은 또다시 29획이나 되는 복잡한 우리아 한자 숙제를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켄, 누나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이거 한번 해볼래? 저는 켄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켄은 또 새로운 글자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켄, 이건 달라. 24개만 알면 모든 것을 쓸 수 있어라고 격려하며 기역, 니은, 디귿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켄은 난독증이 있었지만 한글 학습에서는 달랐습니다. 한글은 모양이 단순하고 규칙이 명확하여
메이는 매우 영리한 친구였고 1시간 만에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와, 정말 체계적인데? 이걸로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다고? 메이는 자신의 이름 메이를 한글로 써보았습니다. 미음 매 이응 이 메이, 신기해. 한자로는 라고 쓰는데 한글로는 이렇게 간단해. 그때 옆을 지나가던 이노우의 미카와 후지타 사야가 우리를 보며 뭐해? 무슨 암호 같아라고 물었습니다. 한글이야. 한국 문자인데 정말 규칙적이야. 너희도 배워볼래? 사야도 호기심을 보였고 뒤이어 다나카료, 야마모토 아키, 코바야시 준까지 합류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5명의 친구 모두 한글의 기본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야는 이거 흥미로운데? 왜 우리가 이런 체계적인 문자를 몰랐을까? 라고 핵심을 짚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 다음 주부터 놀라운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끊임없이 늘어났습니다. 유키, 나도 가르쳐줘. 우리도 배우고 싶어. 방과 후, 우리는 음악실에서 한글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5명이었지만 다음 날은 10명, 그 다음 날은 20명으로 모임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한글을 배운 친구들이 학습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글로 메모했더니 훨씬 빨라. 수학 공식도 한글로 쓰니 시간이 절약돼. 처음에는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한국어 단어도 함께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들리는 단어를 메모하고 인터넷으로 의미를 검색했습니다. 몇 주 후 우리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라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학습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업 시간에 필기할 때 한글로 메모하니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일본어로는 이라고 길게 써야 할 것을 한글로는 확인이라고 간단하게 적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이는 유키, 이거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문자를 쓰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신문부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며 유키, 이걸 기사로 써도 될까?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학습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라고 제안했지만 저는 아직은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한글 학습 모임은 이미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은 물론 1학년과 3학년 학생들까지 찾아와 선배님, 저희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라고 요청했고 저희는 물론이지. 같이 배우자라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우리 학교 학생 중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는 한글로 쓴 메모가 오갔고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서는 한글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젊은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며 너희들이 쓰는 그 문자 정말 효율적이더라. 나도 좀 배워볼 수 있을까? 라고 물으셨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들께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사야는 이때 이것이 진정한 언어의 평등이구나. 특별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쉽게 쓸 수 있는 문자. 세종대왕은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용한 학습 모임은 곧 예상치 못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글 학습 열풍은 우리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캔이 신이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나, 우리 반 친구들도 한글 배우고 싶대. 내가 한글로 읽기 쓰는 거 보고 다들 놀랐어. 캔의 변화는 실로 놀라웠는데 한글로 읽고 쓰기 시작한 후 글쓰기가 즐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매일 한두 쪽씩 일기를 썼고 처음으로 독서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동화책을 구매하여 천천히 읽기 시작했고 일기장에는 오늘은 울지 않았다. 한글은 쉽다. 나는 똑똑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켄의 일기를 볼 때마다 저는 감동으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켄의 학교에서도 한글을 배우려는 아이들이 증가했는데 특히 켄처럼 난독증을 앓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켄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켄은 이제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작은 선생님이 되었고 한자 때문에 놀림받던 아이가 친구들의 롤모델로 변모한 것입니다. 우리 학교로 돌아와 보면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학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오늘 급식 뭐야? 카레라이스래. 맛있겠다. 숙제 다 했어? 아직이야. 같이 할래? 와 같은 대화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한국어 단어를 섞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학습 효율의 증대였습니다. 한글로 필기하는 학생들의 노트 정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역사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 적을 때 일본어로는 복잡한 한자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던 문장도 한글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처럼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메모할 때 한글이 훨씬 빨랐고 그만큼 문제 풀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술부 친구들은 한글의 디자인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글은 글자 자체가 예술이야. 동그라미와 직선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워. 과학부 친구들은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하며 자음이 발음 기관을 본뜬 거라니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는 처음 봐라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기성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조부님은 매일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고 노인정에 가서 친구분들께 나도 이제 문자 메시지를 쉽게 보낼 수 있어. 한글이라는 게 있더라고라며 자랑하셨습니다. 조부님의 친구분들도 한글 학습을 원하셨고 저는 주말마다 노인정에 가서 한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초등학생처럼 비읍비읍을 배워볼게요. 입술을 다물었다가 터트리는 소리예요. 바, 버, 보를 따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들은 복잡한 한자 변환 없이 손자, 손녀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처음으로 성공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보낸 거 맞아? 대박. 어르신들의 얼굴에 퍼지는 자부심을 보며 저는 문자는 소통의 도구이며 복잡성으로 인해 소통을 방해한다면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니 한글 사용자는 더욱 증가했고 이제는 공식적인 동아리를 만들자는 논의까지 나왔습니다. 한글 문화 연구부를 만들자. 좋아. 한국 문화도 같이 배우면 재미있을 거야.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일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곧 예상치 못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전체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단상에 서서 최근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사용하며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 회장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자는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000년 이상 사용해 온 우리의 전통이죠. 그런데 최근 일부 학생들이 한국 문자를 배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차분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권장할 만합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한글로 필기를 하거나 학교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많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담임인 사토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히카리, 내가 이 한글 학습 모임의 중심이라고 들었다. 선생님은 그저 걱정이 많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시거든. 한글은 좋지만 일본어 학습에 소홀해질까 봐 우려하신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상황에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모였을 때 모두들 걱정했고 사야는 이제 어떻게 하지? 학교에서 금지하면?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언어를 배우는 게 뭐가 문제야?
오늘은 받침에 대해 배워보자. 한글에는 받침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우리에게 다가와 혹시 한글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라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르바이트생은 대학생으로 리포트를 작성할 때마다 한자 변환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임은 고등학생을 넘어 대학생,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관심을 보이며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한편 조부님들의 모임도 지속되었습니다. 노인정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가 한글 수업 시간으로 정착되었고 오늘은 사랑합니다를 배워볼게요. 손자, 손녀에게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라고 가르쳤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은 결혼한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한자로는 너무 복잡해서 못했는데 한글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0대 할아버지도 오랜 친구에게 한글로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답장이 왔다고 거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이 변화하고 있었고 디지털 시대에서 소외되던 분들이 다시 소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켄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켄의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은 하루키 어머님,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켄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이라고 말씀하시며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 켄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켄은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도 하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솔직히 자신도 한글에 관심이 생겼으며 난독증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셨고 그 이후 켄의 담임 선생님도 조용히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도 조용한 운동이 확산되었는데 한글로 대화해요라는 해시태그가 생겨나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참여했습니다. 한자 변환 때문에 과제 제출 늦을 뻔했어요. 한글은 정말 편해요. 우리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모티콘 보내셨어요. 한글 배우신 후로 카톡 자주 하세요? 난독증 동생이 책을 읽어요? 정말 놀라워요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어를 제대로 배워야지, 한글만 쓰면 안 돼 한자도 중요한 우리 문화인데 균형 있게 배워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여 사회는 다양한 의견으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야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숨어서 활동하지 말자. 당당하게 나서자. 이는 공개 발표회를 열어 우리가 한글을 배운 이유와 그 도움이 되었던 점을 사람들에게 알리자는 뜻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변화는 숨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공유할 때 발생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2025년 5월 30일 토요일 시부야 하치코 광장에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나이와 직업은 달랐지만 모두 한글을 배우고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글과 일본어로 문구가 함께 쓰인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언어는 도구다. 소통의 자유를 존중하라. 한글은 모두를 위한 선물. 특히 난독증 아동 부모님들의 플래카드가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아이도 읽을 권리가 있다. 복잡한 문자가 내 아이를 힘들게 한다. 하루키처럼 모든 아이가 글을 읽게 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켄도 작은 손에 나는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참여했습니다. 조부모님들도 오셔서 78년 만에 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글 덕분에 손자와 대화해요라고 증언했습니다. 발표회는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설명하고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한 공대생은 매일 리포트를 쓰는데 한자 변환 때문에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글로 메모하니 효율이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제 아들은 난독증이 있어요. 8살인데 한자를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한글로는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지나가던 시민들이 구경하기 시작하며 저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순식간에 구경꾼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발표회였기에 불법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경찰관은 작은 목소리로 정말 한글이 그렇게 배우기 쉬운가요? 우리 아이도 한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라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몇몇 언론사도 현장을 취재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년 모임으로 여겼던 기자들도 현장 분위기를 보고 진지하게 취재했습니다. 한 기자가 켄을 인터뷰하자 켄은 당당하게 전 이제 머리 나쁜 애가 아니에요. 책도 읽고 일기도 써요. 친구들한테 편지도 쓸 수 있어요라고 대답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외국 특파원도 와서 이례적인 상황에 주목하며 일본 젊은이들이 왜 한글을 배우나? 라는 제목으로 취재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우리는 한국을 좋아해서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더 효율적인 도구가 있는데 왜 써보지도 않나요? 복잡한 것보다 간단한 게 좋으면 간단한 걸 쓰는 게 당연하잖아요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발표회가 끝날 무렵 우리는 다 함께 언어는 자유다. 소통은 권리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구호를 외쳤고 마지막으로 한글과 일본어로 쓰인 대형 현수막을 펼치며 우리는 계속 한글을 배우고 활용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 사회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고 젊은이들의 실용적 선택이다 대 전통도 중요하다 언어 학습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대 일본어 교육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발표회 일주일 후 와세다 대학교 대학원생인 25세의 한국인 유학생 강민준 씨가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일본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우리의 한글 학습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으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글을 읽고 쓸 수는 있지만 체계적인 한국어 구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에 감격했습니다. 첫 수업은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열렸고 고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준 선생님은 먼저 한글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는데 한글이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했으며 당시 조선의 백성들 역시 우리처럼 한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서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 싶을 따름이니라. 켄이 손을 들고 세종대왕이 왜 쉬운 글자를 만들고 싶었는지 질문했습니다. 민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켄처럼 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500년 전 조선의 왕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연결된 듯 교실은 숙연해졌습니다. 수업은 계속되었고 민준 선생님은 한국어에 담긴 정정이라는 특별한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일본어의 정정과는 달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감정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와 같이 아주 간단한 실용회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부님은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한자로 쓰기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라고 질문하셨고 민준 선생님은 병원 용어들이요? 예를 들어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처럼 쉽게 말하면 돼요. 복잡한 한자는 필요 없어요라고 답변했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모두가 한국어가 단순히 쉬운 언어가 아니라 따뜻하고 실용적인 언어라는 점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민준 선생님이 보여준 한국의 디지털 문화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활용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 중 하나가 한글이며 누구나 쉽게 입력할 수 있기에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우리 조부님은 부러운 듯 바라보셨습니다. 민준 선생님은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정신이 담긴 문자예요.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반면 전통적인 방식만을 고집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한자 암기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글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평균 공부 시간은 하루 4시간이었던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6시간으로 나타나 같은 양의 학습에도 시간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었는데 한 IT 기업 직원은 한글을 활용하는 팀원이 보고서 작성 속도가 훨씬 빨라 다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진보적인 기업들은 내용이 중요하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가 뭐가 중요한가요? 라며 한글 활용을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보수적인 기업들은 여전히 일본어 능력이 기본입니다. 한자도 중요한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라며 전통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세대 간의 인식 차이도 분명했는데 젊은 세대는 실용성을 중시했지만 기성세대는 전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SNS에 우리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죠라고 글을 올린 반면 50대 회사원은 한자는 우리 문화의 뿌리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문화적 정체성을 잃을 수 있어요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선생님은 한국도 한자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씁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글이 훨씬 효율적이죠. 일본도 균형을 찾으면 어떨까요? 라며 좋은 균형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한 대학에서 디지털 시대의 문자 사용 효율성 연구, 한글 활용이 학습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한글 활용이 실제로 학습 효율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켄은 누나, 나는 이제 공부가 재미있어. 한글로 배우니까 이해가 빨라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서서히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저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한글 교육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친구들과 함께 창설한 한일 언어 교류 모임은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일본인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우는 상호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난독증이나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50살에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덕분입니다. 우리 아이가 웃으면서 공부해요. 희망이 생겼어요. 한자 공부에 쓰던 시간을 다른데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지역 신문에서도 우리 모임을 취재했으며 기사 제목은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열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일본어 교육이 먼저다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조부님은 이제 한국인 친구가 10명이 넘으셨고 매일 영상 통화를 하거나 한국 뉴스를 보시고 온라인으로 한국 친구들과 장기도 두십니다. 조부님은 유키야, 내가 79세에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어. 한글이 나에게 준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켄은 더욱 놀라운 성장을 보였는데 최근 학교 장문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난독증으로 특수교육을 받던 아이가 장문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켄은 이제 한국 소설도 읽기 시작했으며 어린 왕자를 한국어로 읽고는 누나, 한국어로 읽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아. 쉬운 말로 쓰여 있어서 이해가 잘 되라고 했습니다. 켄에게는 꿈도 생겼습니다. 나는 커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일본 사회는 여전히 한글 활용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글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도가 훨씬 높았으며 특히 노년층에서 그 차이가 현저했습니다. 기업들도 점차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다양한 방식을 인정합니다라는 구인 광고가 늘어났고 몇몇 기업은 사내에서 한글 활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CEO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능력을 봅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면 환영해요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계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문부과학성은 전통적인 일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교육 전통을 수호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SNS에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 건가?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찾아야 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으면과 같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이 급증했으며 특히 한글의 체계성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대학들도 일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도 5명의 친구들이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지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메이도 유키야, 한글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 언어는 정말 놀라운 도구야라고 말하며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캔들을 돕고 싶어 일본에서 계속 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였는데 한 교육 전문가는 문자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한글을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으며 난독증 학생들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민준 선생님의 수업은 지속되고 있으며 참가자는 500명이 넘는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드디어 우리의 염원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 계획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우리는 여름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켄은 매일 한국 지도를 보며 가고 싶은 곳을 확인합니다. 누나, 나 광화문 광장에 가서 세종대왕 동상 보고 싶어. 그리고 한글 박물관도 가자. 조부님도 한국 친구들을 직접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고 하셨습니다. 민준 선생님은 서울에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한글의 역사와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도록요라며 우리 여행 계획을 적극적으로 돕고 계십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난독증 아동들을 위한 한글 활용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초기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며 아이들이 글 읽기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변화가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일본 아이들이 일본어를 제대로 배워야지 외국 문자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라는 반대 의견도 여전히 강력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교 신문부에서는 한글과 함께한 1년,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제목으로 켄의 이야기, 조부님의 변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담은 특별 기획 기사를 보도할 예정이며 저는 이 기사의 메인 기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야는 유키, 내가 시작한 이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 넌 정말 대단해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것이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한글이라는 도구가 그만큼 유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우리는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한글을 활용하든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든 중요한 건 업무 능력이죠라고 언급하는 등 기업들도 변화를 보이고 있어 희망적입니다. 켄의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직접 켄을 칭찬하며 켄의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다양한 학습 방법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라고 말씀하셨고 켄은 이제 학교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조부님의 노인정에서도 한글로 소통하기라는 이름으로 한글 수업이 정식 프로그램이 되어 매주 2번씩 열리고 있으며 참가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편하게 글을 쓸 수 있게 됐어. 한글 덕분이야라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저에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곧 있을 한국 여행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500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아실까요? 저는 언어가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더 많은 켄과 조부님들이 글을 읽고 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복잡한 문자 체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한글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